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미국 측이 한미 간 비관세 장벽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지만 미국 측의 관세 인상 압박이 단지 법안 지원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돌파구 마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개선 없이는 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통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직접 밝힌 겁니다. 이걸 자꾸 진척이 안 되면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좀 높여서 자기들이 그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 미국 측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은 그동안 강하게 개선을 요구해온 농산물 검역이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개선 등을 말합니다. 관세 인상 압박이 단지 우리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관세 장벽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셈입니다. 또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조 장관에게 상황이 악화하면 투자 분야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힌 것으로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투자가 안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안에 원자력 협력을 비롯해 핵 추진 잠수함 문제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측 대표단이 방한할 것이라며 협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2월 달에 그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의 비교섭 단체 1명으로 이뤄진 특위는 다음 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여야가 대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4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대미투자 특위 구성안이 가결됐습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4선 김상훈 의원이 맡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인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아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 여야는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갑니다. 코스피 5천 달성과 고환율, 고물가 시장 불안,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출석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올림픽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고생 선수죠. 유승은 선수가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우리 선수단의 2번째 메달이 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멋진 경기를 펼치면서 유승은 선수가 결선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처음 정식 종목이 된 빅에어에서 한국 여자 선수가 연기를 펼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결선에 진출한 것 자체도 처음인데 거기서 동메달까지 땄다라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빅에어는 30m가 넘는 슬로프에서 활강해서 대형 점프대에서 도약, 또 점프와 회전, 착지, 비거리 등을 겨루는 종목입니다. 1, 2차 합계 171점으로 중간 순위 선두로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3차 시기에서 아쉽게 착지에 실패하면서 동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초반 성적표가 참담합니다. 법원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역대급 규모의 특검 수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은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씨에게 억대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사건은 관련 녹취까지 공개돼 의혹은 커졌지만 범죄 사실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림이 전달됐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선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건진 법사가 진술을 번복한 범죄 사실 가운데 일부만 인정된 건데 지금까지 1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백이나 적극적인 진술이 없는 사건의 공소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도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수수 사건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걸 수사하다가 인지된 사건으로 넓힐 수는 있지만 집사 김예성 씨의 일부 횡령 혐의는 그것조차도 벗어났다는 게 1심 판단입니다. 일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너무 유리하게 판단하거나 특검 수사 대상을 엄격하게 본다는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규모의 특검이 반년 동안 수사한 성적표치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 수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계엄에 반대했는지 따지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게 계엄에 반대한 게 맞는지 묻고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당시엔 경황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떤지 등을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에도 법률적 조항을 하나하나 따지진 못했지만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 기일에 실시간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오는 목요일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 등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2일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재판 가운데 1심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혐의 등 사건 모두 법정 모습이 시시각각 공개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12.3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입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지난 선고에서 계엄을 내란으로 정의했고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검은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CCTV 등에서 포착된 계엄 문건 등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도 한 적도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그것도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 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인지. 이번 재판에선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 전 장관이 위증한 혐의에 대한 판단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특검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해온 이 전 장관의 1심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억 원 처리 방향을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한 달여 만에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벌인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공천헌금 1억 원 의혹은 지난해 말 강선호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대화 내용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그해 4월, 강 의원은 김 의원을 찾아가 살려달라고 호소하며 1억 원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저도 잘 주세요. 하여튼 돈부터 네. 돌려드리세요. 안 받는 거. 이후 강 의원은 보고를 받고서야 돈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김 전 시 의원은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수사 차질 우려가 이어진 가운데 경찰은 김 전 시 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를 각각 4차례, 강 의원은 2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4년 전 사건이라 물증 확보가 어려워 금품이 오간 현장에 있었던 3사람의 진술을 서로 맞춰보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시 의원은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가 먼저 한 장을 요구했고 서울 용산 호텔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 씨는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으며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쓴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쇼핑백에 담긴 게 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함께 있었던 다른 두 사람은 사뭇 다른 설명을 내놓은 겁니다. 김 전 시 의원은 자신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강 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 등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금품이 오간 정황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는 검경 판단에 따라 강 의원과 김 전 시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에 영장심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병기 의원이 조만간 경찰에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현재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김 의원을 여러 차례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차남의 숭실대 편입특혜 의혹, 배우자 업무 추진비 유용 관련 수사무마 청탁 의혹 등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에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로 대통령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사고로 규정한 정 대표는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해 이 같은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이 오늘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재선 의원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막바지 당내 의견 수렴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합당을 둘러싼 내홍 국면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를 고려해 의원총회 이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관련 최종 입장을 정리할 걸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해당 행위를 이유로 탈당 권고 처분이 내려진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사항이 보고됐고 윤리위 결정 이후 기한 안에 탈당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당원 당규상 별도 의결 없이 제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 조치는 지난달 29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결정된 지 11일 만입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제명을 확정하자 참 애쓴다 싶어 실소를 짓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아파트 경비실 업무도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반발한다며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이러는 거냐고 적었습니다. 이어 어차피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면 몰락할 장동혁 지도부라며 만류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조만간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단독으로 총선에서 중의원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아무 견제를 받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새 내각을 구성해 보수 정책에 더욱 힘을 실을 걸로 보이는데요. 역사 그리고 영토를 둘러싼 이후 기조에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자민당의 역대급 압승을 이끌어낸 다카이치 총리는 정책 추진에 큰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해외 무기 수출 허용, 국가정보국 창설, 외국인 규제 강화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国家情報局の設置、そして外国から日本への投資の安全保障上の審査体制を強化する対日外国投資委員会の設置のための法案を来るべき国会に提出する考えです。 또 핵무기를 보유, 제조, 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자위대 헌법 명기 등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この国の未来をしっかりと見据えながら憲法改正に向けた挑戦も進めてまいります。 다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참의원의 3분의 2 의석이 필요한데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여서 개헌안 발의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후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여전합니다. 우선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환경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러 해석을 놓고 있습니다. 또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경우 지금까지의 정무관이 아닌 장관급을 참석시킬 가능성에도 우리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압승을 기반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거침없는 정책 행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 이후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더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격인 일본 중의원 선거를 승리로 견인한 다카이치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두 정상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더욱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本年も今般の大統領の訪問を皮切りに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発展させる年として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 머지않아 다음 셔틀 외교를 통해 한국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 적어 SNS에도 올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물론 일본 국민에게 한국 정상의 관계 발전 의지를 전하려 했던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은 강화하겠다는 대일 외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분명히 있고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교류 협정 문제를 다 행개치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미중 갈등과 북핵 위협 등 영내 안보 지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중국과 대립각 등 영내 역학 구도를 고려할 때 한국과 협력 기조를 계속 이어갈 거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일본이 계획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규모와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개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 등은 여전히 한일 관계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합니다. 앞서 세수 재추계에서는 지난해 수입이 369조 9천억 원으로
세입 예산보다 12조 5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세수 결손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주목됩니다. 미국발 훈풍에 장중 5,320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채 5,300턱 밑에서 마감한 코스피.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잠시 뒤 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중소기업 탄소 중립 설비 투자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집 대상은 일반 트랙과 고도화 트랙으로 나뉘며 기업당 최대 3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오늘부터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스마트 로봇과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활용해 화물의 입출구 기능과 보관 자동화 기능 등을 갖췄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재고 관리와 고객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 운영 비용이 2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합니다. 지난주까지 진행된 6차 회의에서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4,262명에서 4,800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한 뒤 아직 1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신기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직원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를 시중에 풀어버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이벤트 당첨금 62만 원의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탓이었는데 아직 1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차고 송금이 이뤄진 상황인데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 왔을까? 대법원은 차고 송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차고 송금된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하지만 법정화폐인 원화에 준하는 법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가상화폐를 원화와 똑같이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잘못 송금된 가상화폐를 돌려주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해당 판례가 나온 2021년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은 살펴볼 부분입니다.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지난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률로 기본적인 규율이 이뤄지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존 판례가 유지되기 힘들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소를 통해서 환금이 되는 건데 그 엄격하게 해석하는 기준에 의하더라도 2021년과 2026년 천지 차이예요. 가상자산의 유통 전반을 다루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민법에 규정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빗썸 사고를 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또 애초 빗썸이 2,000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겠다고 고지한 만큼 이를 웃도는 비트코인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입국하면 통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제주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타이완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착륙한 티웨이 항공 여객기에서 타이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450만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동거 중이던 여성이 채무를 독촉하자 돌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 관련 단체의 간부가 재판에 넘겨진 지 13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세종시 연동면에 있는 산란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닭 23만 마리를 매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지난 7일 경북 경주에서 난 대형 산불이 사흘째 진화 작업 끝에 꺼졌는데요. 큰 불길이 잡힌 뒤에도 곳곳에서 불씨가 되살아나는 등 어려움이 컸습니다. 산림청은 감식반을 현장에 보내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 속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띠 형태로 번져갑니다. 경주 문무대왕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주불 지나 3시간 만에 되살아난 겁니다. 밤새 지상 진화대원들이 사투를 벌이며 불길을 억눌렀고 날이 밝자 헬기가 대규모로 투입돼 물을 쏟아부으며 불을 껐습니다. 큰 불길이 모두 꺼진 뒤에도 땅속에 숨은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살아나면서 잔불 정리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달째 이어진 건조특보에 강풍이 몰아치는 날씨, 진화 과정은 그야말로 악전고투였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마을 턱밑까지 확산한 탓에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 복지센터로 다 갔고 근데 잠은 다 못 자죠. 불안해서 밤사이에 저녁 한 8시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바람에 주민들 돌아왔다가 다 다시 대피하는 상태. 이번 산불로 축구장 76개 크기인 산림 54헥타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은 불씨가 더 살아나지 않는지 감시하면서 산불 원인 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선 송전탑에서 펑하는 소리가 난 뒤 산불이 났다는 주민 진술에 주목하고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정밀 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일어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과거 거주했던 퇴사자들까지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는 줄곧 자신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습니다. 입소자들 성폭행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약 8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온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종사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시설장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적어도 6명이 피해를 당한 걸로 보고 있는데 과거 퇴소자까지 포함해 모두 87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내 대학연구팀 심층조사에선 장애 여성 19명이 김 씨에게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김 씨의 범행 방식을 서로 유사하게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진행한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까지 나오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시설장 김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송치할 경우 강화군은 색동원 시설 폐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슈퍼마리오, 엘사, 로블록스, 루미, 꼬마 대통령으로 통하는 유명 만화 캐릭터들입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진짜 대통령 선거 때 인기 대결을 펼쳤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승배 기자입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투표소가 차려졌습니다. 이 후보들은 모두 9명.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들입니다. 미키마우스, 슈퍼마리오 같은 연륜 많은 캐릭터부터 K-팝 데몬 헌터스의 루미, 초등학생이 가장 사랑하는 로블록스 등 신흥 강자들도 출마했습니다. 어른들은 헷갈려도 꼬마들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Havia que não era desenho animado. Dois não eram desenho animado. Que era o Mario e o Roblox. Tu conhecias todos? Sim. Eu gosto sempre de o trazer para incentivar isto quando ele tiver 18 anos também e não ficar no sofá e vir votar. E é engraçado, ele assim também sente que vota e que comprovar com o dever cívico dele. 이날은 실제 포르투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있던 날입니다. 민주주의 교육 차원에서 한 투표소가 이런 특별한 인기 투표를 준비했습니다. 포르투갈 선거에서도 이런 행사가 시도된 건 처음입니다. É importante que as crianças comecem a sentir a responsabilidade mais novas, que é para quando chegarem a adultas terem a noção dos seus direitos e deveres também. 꼬마들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은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집계 결과는 리스본 시의회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달에 자체 성장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초점을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10년 안에 이런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화성 탐사에 공을 들였던 머스크는 화성에도 도시를 건설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5에서 7년 안에 그렇게 하기 시작하겠지만 최우선 순위는 문명의 미래를 확보하는 데 있고 달이 화성보다 빠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제2의 도시인 북부 트리폴리에서 건물이 무너져 1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N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8일 오후 트리폴리의 바브알타반의 마을에서 오래된 아파트 건물이 갑자기 굉음을 내며 무너져 안에 있던 주민 20여 명이 대부분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인도에서 치명률 최고 75%의 인수 공통 감염병인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사례가 보고된 데 이어 임적국인 방글라데시에서 니파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방글라데시 북부 나오가온 지역에서 40에서 50세 사이의 한 여성이 지난달 21일 니파 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인 뒤 일주일 후 사망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 멈춰 서 있던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이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사업자 선정 논란에 막대한 송전 비용 문제까지 겹치며 사실상 좌초 위기였는데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계획으로 활로가 열린 겁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 개에 맞먹는 1.2기가와트 전기를 생산하겠다며 지난 2018년 야심차게 추진된 새만금 수상 태양광. 하지만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횡령 의혹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며 지난 8년간 공전해왔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전기를 육지로 실어나를 송전선로였습니다. 6,6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비 탓에 수익성이 떨어지며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계획이 확정되면서 8년 묵은 난제가 풀렸습니다. 기존의 10수 킬로미터를 끌어오려던 계획 대신 인근을 지나는 서해안 초고압 직류 송전망에 직접 연결하기로 한 겁니다. 송전 구간이 10분의 1로 줄면서 공사비도 3천억 원 이상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한국전력 등은 오는 2029년 12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전은 설비 구축을 서두르고 지자체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9년까지 1.2기가와트의 수상태양광이 완료가 되고요. 또 0.9기가와트는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산업 판도도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1.2기가를 적기에 개통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문제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정상 궤도에 오른 이 사업이 전북의 미래 산업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충남 논산 딸기가 국내를 넘어 동남아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농식품 해외 박람회에서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압도적인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 충남 논산에서 생산된 딸기가 등장했습니다. 비타베리와 킹스베리 등 고품질 딸기들이 비싼 가격에도 쉴 새 없이 팔려나갑니다. Rasanya sangat enak, manis dan tidak ada asam sama sekali. Kami sangat suka, beda sekali. Untuk sementara ini saya memang belum nemuin strawberry lokal yang seperti ini. Ini manis banget.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곳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배와 샤인머스켓 등 다른 농산물에도 현지인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논산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년 연속 농식품 해외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흘 동안 약 45만 명이 행사장을 찾았고 준비한 딸기 25톤은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협약에 이어 올해도 현지 업체들과 138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면서 논산 농식품의 우수성을 또다시 입증했습니다. 농가 소득은 물론 또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크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마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논산시와 자카르타 두 도시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ita akan ada pertukaran pelajar, kita akan ada pertukaran industri. Itu adalah bagian kerjasama antar kota. Dan jadi saya sangat senang, bangga dan bahagia Bapak Wali Kota datang lagi ke Jakarta. Dan saya sangat yakin. 그동안 해외 박람회를 통해 쌓은 경험이 내년에 논산에서 열릴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제가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동훈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데 처음 와보시죠?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봅니다. 저는 이런 공직자였습니다. 기성 정치권에서는 저를 모난 돌처럼 보는 분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적인 일을 할 때 저는 모난 돌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하면서 여러 못 볼 걸 당하고 그리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2026년 대한민국, 여러분이 바로 행동하는 다수입니다. 그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중심 세력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퇴행입니다. 이 퇴행을 막고 사회를 정상화시킬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다수가
중심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다수가 중심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극단주의자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당대표해서 조기 퇴진시키기 위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실제로 있었고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도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만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전남과 제주도에서 강수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로 내린다면 대부분 5mm 안팎이 되겠고요. 경기와 강원, 충북과 전북 등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최고 3에서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강수량이 적어서 동쪽 지방은 건조특보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청주 영하 3도, 춘천 영하 7.1도, 광주 영하 0.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영상 4도, 광주와 대전 6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